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 21페이지 밑에 부분 문벌 사회 성리과 전개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고려 초반부의 역사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고려 초반부에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치 관청들이 있었는지, 지방은 또 어떤 행정구역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봤었고, 고려 초반부에 어떤 외교 관계를, 외국과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봤었는데, 여기서부터를 고려 중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벌 귀족들이 등장하는 이 시기를 고려 중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부터 보면은 고려 초기에 고려를 세웠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했었죠. 지방에서 잘 나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라의 반발을 일으켜서 지방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전국에 수백 명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렇게 호족들은 전국에 이렇게 수백 명이 있었던 애들인데, 얘네들 중에서 이제 고려 건국에 참여해서 조금씩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호족, 그리고 당시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육두품들 중에서 좀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문벌 귀족이라고 고려 중반부부터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문이 좋은 그런 귀족들이고, 고려의 지배층들 중에서 5등급 이상의 관리들을 일컬어서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호족들이나 육두품 중에서 좀 낮은 관리들, 육품 이하의 관리는 향촌에 머무르면서 조그마한 그냥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향촌 관리인 향리에 머무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중반부가 되면은 이렇게 문벌 귀족과 향리가 나뉘어지게 되면, 지배층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가 성립이 됩니다. 즉 신라 말기에 호족과 육두품 계열의 이런 지배층들 중에서 고위관리, 즉 고위관리라는 것은 5품 이상의 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5품 이상의 관리를 배출한 그런 가문을 일컬어서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문벌 귀족. 문벌 귀족이라는 개념, 고려를 대표하는 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혜들을 독점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혜택이나 특혜들을 독점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직을 독점하는데, 특히 아버지가 5품 이상인 귀족이 딱 귀족으로 승진을 한다면은 자식도 무료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음서, 실력이 없어도 아버지가 5품 이상이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인 음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었고, 거기에다가 얘네들 뭐 공부하기 환경이 좋았으니까 과거 제도를 보면은 또 얘네들이 많이 합격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 혹은 음서의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인 관직을 다 독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혜택으로 아버지가 5품 이상이면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토지인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토지입니다. 이것도 5품 이상만 받을 수 있었던 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관리들은 토지에 가서 세금을 걷는 그런 토지를 지정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손 대대로 세습을 하고 거기에서 자손 대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토지가 바로 공음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 귀족들끼리 서로 결혼할 때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 향리들이랑은 낮은 신분이랑 결혼 안 하겠죠. 요거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죠. 문벌 귀족이나 혹은 왕족은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했었다. 그래서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 몇 명을 보면은 거란과 외교 담판을 했었던 서희입니다. 서희라고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윤관, 동북구성을 쌓았던 윤관, 별무반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강감찬도 있습니다. 강감찬, 진주강씨. 이 사람 장군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 정치인 관리입니다. 관리. 고려는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도 하고 군대도 다 이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좀 소외돼가지고 나중에 무신반란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김부식이라고 하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그걸 썼던 김부식도 대표적인 문벌 귀족입니다. 경주 김씨, 가문이 좋은 사람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예전에 성종에게 시모 28조의 개혁 안건을 올렸었던
최승로 집안도 경주 최씨 문벌 귀족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란 침입을 격퇴한 후에 대략 한 100년 정도 평화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때 문벌 귀족들이 성장했었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문벌 귀족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얘네들은 금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소 갈등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이자겸이 금나라의 4대 관계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었죠. 그리고 일부 문벌 귀족들끼리만 서로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는 밑에 다른 하급 관리인 얘네 향리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기 마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배층들끼리의 분열이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귀족들끼리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과거 제도로 아무 백도 없고 그런 애들 얘네는 아빠가 오품 이상이라는 백이 있는데 아무것도 백이 없고 그냥 실력으로만 관직에 진출했었던 지방 출신의 신진 관리들이 왕의 이쁨을 받으면서 왕의 이제 측근 세력이라는 게 됩니다. 왕의 측근 세력, 왕의 최측근이 되면서 왕이랑 이제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왕이랑 같은 편이 되면서 왕은 문벌 귀족이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자기의 맘먹는 이런 권력을 가진 애들이 성장하는 게 왕한테는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왕이 이 측근 세력을 키우면서 문벌 귀족과 대립하기 시작하자 일어나게 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체크하면서 봅시다.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인데 원래 요거는 이자겸의 난이라기보다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이자겸은 가만히 있다가 이자겸이 너무 힘이 센 것을 가만히 못 보겠었던 당시 왕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해요. 인종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자겸이 이제 살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던 배경을 좀 보면은 당시 이자겸 가문도 인주 이씨 가문인데 인주는 지금의 인천입니다. 인천의 최고 귀족이었어서 이 이자겸 집안이 보면은 왕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나 배출했었어요. 이 이자겸 집안이 왕비를 10명이나 배출했었던 외척 가문입니다. 외가친척, 왕실의 외가친척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척 가문이었던 이자겸네 가문이 굉장히 권력이 강했었고 특히 이자겸은 여기 보면은 이자겸은 무려 자기 딸들을 3명이나 왕비로 보냈었어요. 3명이나. 이자겸 자기 딸을 둘째, 셋째, 넷째 딸을 3명이나 왕비로 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겸이 권력이 엄청나게 강했었고 이 어느 정도로 강했었냐면은 이자겸은 자기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할 정도였었어.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례들은 많은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이렇게 이자겸이라고 하는 신하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왕은 불안하겠죠. 얘가 혹시라도 반란 일으켜서 왕 되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인종은 심지어 이 이자겸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이자 사위인데 이자겸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자겸과 당시 이자겸하고 친했던 군인인 척춘경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인종이. 그래서 인종과 측근 새로운 신진 관리들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자겸이 왕이 그래가지고 먼저 척춘경의 동생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요. 아들 죽이니까 척춘경이 열받아가지고 척춘경 아까 군인이라고 그랬었죠. 이 군인이 열받아가지고 이자겸이랑 같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궁궐을 습격해가지고 왕이 사는 데를 습격해서 불을 질러버린 다음에 나오는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막 죽이고 그랬는데 왕은 당시에 이제 밤에 몰래 걸어가지고 뒷문으로 가서 도망쳤었는데 이때 왕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자기가 이제 이자겸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한 거야, 이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왕이 이제 두려워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다? 이자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이자겸이 이걸 덥석 받으면 어떻게 될까? 덥석 받으면은 쓰레기가 되는 거지. 왕이 네가 왕해? 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전화하고서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자겸이 결국은 거절해요. 저는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를 공격한 요 나쁜 신하들, 요 인종이 죽이라고 시킨 이 신하들만 제거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했는데, 거부하면서도 인종은 거의 인질처럼 데리고 있었어요. 너 한 번만 좀 밑보이면 죽는다. 왜냐면 인종이 아까 제 외손자라고 그랬었죠. 외손자. 예, 외손자. 얘를 거의 인질처럼 자기네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자기네 집에 데리고 있으니까 인종이 반찬도 제대로 자기가 못 정하고,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으니까 다시 인종이 이제 언제 이자겸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자겸네 집안의 노비랑 척준경네 집안의 노비가 싸우고 있는 걸 목격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자겸네 집안의 노비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 주인이 궁궐 불태우고 활 쐈는데 그럼 반역자 미친 새끼네 그거. 네 주인은 죽어서 마땅해 라고 하면서 이 노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발견을 해. 그래가지고 얘가 주인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니까는 척준경이 빡쳐가지고 이자겸네 집안 노비가 그랬다고 하면서 열받기 시작해서 결국 이때부터 이자겸이랑 척준경의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자겸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이런 상황을 척준경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중이었어. 얘가 반란을 일으켰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왕에 대한 충성심, 나는 깨끗한 인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고, 척준경을 이제 반란자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노비들의 싸움에서 나타난 거죠. 이자겸네 집안 노비가 니네 주인만 반란 일으켰어. 우리 주인은 청렴해, 결백해 라고 하니까는 척준경네 노비랑 척준경이 열받아가지고 결국 이자겸이랑 싸우러 가죠. 싸우러 이제 아직 간 건 아니고, 어쨌든 얘네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대립하기 시작하자 이 낌새를 눈치를 챘던 왕이 척준경한테 뭘 보내요, 여기? 왕이 쪽지를 보냅니다. 쪽지를 척준경한테 보내가지고, 야, 만약에 성이 뒤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면, 즉 우리 지금 왕건의 나라인 왕씨 집안이 아니라 이자겸이 왕이 되는 이씨 왕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로 너네 모든 신하들에게도 수치가 되는 일이다. 야, 너 척준경 지금 이 이자겸의 반란을 막지 못하면은 너도 큰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하니까는 이 편지를 받았던 척준경이 이자겸을 토벌하러 가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준경은 군인이고 이자겸은 그냥 정치인이야.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척준경이 이기겠지.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붙잡아서 결국은 제거하게 됩니다. 척준경에 의해서 이자겸이 제거되고, 결국은 척준경도 나중에는 왕한테 버려져요. 왕이 이렇게 중간에서 다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귀찮았던 세력들을 다 제거를 하고 결국은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기는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종이라는 왕이 너무 힘이 세진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반란이 좀 크게 일어났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왕이 다 제거하고서 반란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은 끝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 당시 왕의 권위가 일단 실추됐죠. 왕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야. 그리고 문벌 귀족 사회의 분열이 좀 얘네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이자겸이랑 척준경이랑도 싸우고 왕이랑도 싸우고 해서 약간 분열적인 그런 모습이 심화되면서 이때부터가 이제 고려가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런 사태를 더 심화시켰던 사건이 뭐냐면은 밑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자겸의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일어난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서경천도 운동은 일어난 배경은 이 서경파와 개경파의 어떤 세력 다툼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시 관리들 중에서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 서경파입니다. 서경파고 얘네들은 대부분 금나라랑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약간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애들이었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따라서 과거 시험을 치르거나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학교 국자감에서부터 유교를 배운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서경파가 이때 당시에 왕의 이쁨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성장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애는 바로 묘청입니다. 얘가 묘청과 정지상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개경파의 제일 대표적인 애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당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던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 요게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얘가 김부식. 자, 묘청과 정지상이라고 하는 서경파가 이때 왕의 이쁨을 받아서 성장을 했었는데 얘네들은 서경 출신의 관리들이야. 고향이 이제 평양입니다. 평양.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잠깐 봅시다.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묘청, 스님입니다. 스님이고 좀 똘똘한 스님이었는지 왕의 이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얘네들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은 수도를 여기 지금의 개성에서 서경,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기자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이제 당시 자료입니다. 묘청은 서경의 스님이고 정지상 또한 서경 사람인데 개경은 이미 땅이 좀 이렇게 쇠퇴했다고 얘네가 평가를 해요. 왜냐면은 불과 한 10년 전에 누구의 반란이 일어났었어? 묘청의 반란이 일어나고 궁궐이 막 불에 타고 해가지고 개경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개경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어디는 왕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 서경은 왕의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까는 마땅히 임금님이 이사하여 수도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즉 수도를 서경으로 삼자라고 하는 거죠. 수도를 서경으로 삼자. 그래서 서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자는 천도 운동을 벌이는 거죠. 서경천도를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가 주장을 했던 것은 봐봐, 묘청 등이 얘기하기를 서경에 임원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역 이름이야. 뭐 노년역 그런 것처럼 임원역의 상태는 대화세,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야.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왕께서 이사를 하시면은 금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즉 얘네들은 문벌 귀족은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에 비해서 얘네들은 금나라를 정벌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도 여기 보면은 금을 멸망시키자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금을 멸망시키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 왕한테 이런 주장을 해서 그러면은 왕께서는 이제 금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고 황제를 자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칭제건원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칭제라는 건 황제를 자칭하고 건원은 연호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권도 강해질 거고 금나라를 정벌해서 우리나라 영토도 넓어질 거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쁨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었고 근데 얘네들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주장이죠. 이 땅이 좋은 땅이야. 이 땅이 명당이야. 여기로 가면은 왕이 엄청나게 세질 거야. 우리나라가 세질 거야 라고 하는 풍수지리설의 주장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둘이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세력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묘청과 정지상 등이 왕을 꼬셔가지고 서경천도를 추진해서 실제로 궁궐을 짓습니다.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만듭니다. 그런데 수도를 옮기면은 얘네 개경파가 당연히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죠. 지금도 서울 수도를 옮기면은 싫어하잖아. 서울에 있는 애들 땅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개경파가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백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인종 13년이었던 1135년에 여기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한 거죠. 묘청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 실제 나라를 만듭니다.
대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얘네가 원했던 연호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비워놔요. 전하 여기로 오세요. 거기 개성에서 얘네 김부식 같은 애들 말 듣지 말고서 여기 서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새로운 국가인 대위에서 함께 합시다 라고 했는데 얘네가 너무 과격한 거야. 왕이 보기에도 너무 과격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왕이 마음을 완전히 돌리죠. 자기가 이뻐했었던 묘청 정지상을 버리고서 김부식을 진압 대장으로 임명을 해서 결국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정지상 같은 애들은 개경에 있었는데 얘네 먼저 처리하고 서경에 올라가서 묘청을 이제 완전히 진압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김부식 등의 관군에 의해서 정부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당시 너무 이제 지배자들끼리 분열하고 그리고 약간 좀 사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고려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한 상황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완전히 고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 전초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 문제 봅시다. 고위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한다. 5품 이상이 문벌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은 것은 윤관. 그 다음에 칭제 권원을 주장한 것은 묘청이었었죠.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이후에 100년간 평화가 유지돼서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그리고 여진은 고려에게 사대 관계를 요구했었죠. 여진은 송을 정벌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해서 4대 관계를 요구했다라는 건 틀린 말입니다. 송나라를 반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금을 세우고서 고려한테 세지니까 자기들이 세니까 이제 4대 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송을 정벌한 후입니다. 그다음에 개경의 문벌 세력들은 칭제 권한과 금국 정벌을 주장한 게 아니라 서경 세력들이 주장을 했었죠. 1차 침입 때 강동역주, 3차 침입 때 강감천의 기주대첩,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여기 밑에 자료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니까는 체크를 하길 바라고 김부식의 자료를 안 봤었는데 김부식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엄청 천둥 번개가 쳤었나 봐. 이건 조짐이 안 좋은 거다. 서경으로 옮기면 안 좋은 거다.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동하시면은 농작물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 원래 유교에서는 인자한 왕을 강조한다고 했었죠. 항상.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고 인자한 이런 유교적인 입장에 따라서 반대하는 거죠. 야, 전하, 백성들이 지금 힘든데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묘청은 서경 임원역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명당이란 뜻이죠. 명당입니다. 그러면은 금나라가 선물을 바칠 것이고, 뭐 체크하세요. 금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그리고 서경으로 옮기자. 그에 비해서 백성을 사랑한다. 인자한 마음이죠. 인자한 마음을 강조하는 김부식은 반대를 했던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함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